자, 그러면 이제 그 진흥왕 하기 전에요. 그 좀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아까 이제 그 호명 설명할 때 그 국강상을 제 장지라고 했는데, 장지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고구 여인들은 그 무덤에 왕의 어떤 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장지를 묻힌 곳을 일종의 시호로 삼았어요. 예전에는. 그거와 이제 연관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진흥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할게요. 진흥왕은 그 7살 때 즉위했어요. 되게 어린 나이도 즉위했죠.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초기 때 정치는 그의 어머니였던 지소태우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버풍왕 할 때는 버풍왕의 외손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버풍왕이 이제 자기 동생하고 그 자기 딸을 결혼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콩가루 집안인데 근친혼이죠. 그래서 태어난 게 버풍왕이야. 예, 그래서 자기 동생이 미리 죽고 그 뭐냐면 그 외손자가 어린 왕이도 이제 즉위가 됐어요. 그러면 진흥왕의 이제 그 업적을 볼게요. 자, 진흥왕은 그 한강 유역을 점령을 했죠. 그때 그 가족의 나제 동맹이 결렬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싸우는 걸 보고 여러 가지 어부지를 얻으면서 땅을 넓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나서 신주를 설치했죠. 거기에. 그래서 김무적을 이제 그 수장으로 임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토를 더 확장시켜가지고 자, 그 가야 정벌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가야를 이제 병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라가야, 비야가야, 빗벌가야들을 정벌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4대 순수비 중에 거기 창녕비 있죠. 창녕비가 그 빗벌가야를 점령하고 나서 세운 거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강 유역을 이제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당항성을 건설하죠. 이 당항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게 됐다. 이것이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과 직접 교류 및 단독 사신을 파견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북제서에 보면 이름이 김진흥으로 나와요. 김진흥. 그러니까 진흥왕은 시호가 아니라 그 당시 법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식 어떤 이름. 예. 그래갖고 최초로 뭐냐면 중국 사서에 나와요. 김진흥이라고. 그리고 이때 성을 사용하게 돼요. 김치성을. 예. 중국과 교류 과정에서 이제 성씨가 필요하니까 이때 김치성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럼 그 전에 김치성은 뭐냐? 그거는 소급 적용한 거야. 그래서 6세기 중반부터 이제 좀 사용해서 그 선조들이 이제 자기 성하고 소급 적용해서 나온 거지. 실제 성을 사용한 것은 6세기 중반 때예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고구려를 공격했죠. 그래서 한경도 일대까지 진출했는데 그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한초령비하고 마오령비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 마오령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이제 그 고구려가 일부러 땅을 떼어줬어요. 그래서 백제를 이제 그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의 땅을 떼어주고 그리고 그때 고구려는 위에도 누가 쳐도왔는 돌고지 쳐도왔어. 그래서 남쪽에 신라를 상대하기는 좀 버거우니까 신라에게 땅을 일부러 떼어준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작설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면 마오령비나 한초령비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마오령비에 보면 거기 이웃나라의 믿음을 서약하고 그 사신이 왕래하며 그 사신이죠. 사신 오탄데 그 사신이라는 건데 이거 이웃나라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네. 이웃나라들이 믿음을 서약하고 사신이 서로 왕래하며 요때 그 이웃나라는 고구려를 의미하죠. 고구려.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미작설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점령해서 비오론주를 설치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제도를 정비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청소년 조직을 학대해서 하랑도를 정비했죠. 인지등용과 무사양성을 했고 이 부분은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교단을 정비했죠. 해당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교단을 정비해서 사상적 통합도 꾀하고 지방 조직과 연관시켜서 이제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라가 아직까지는 군현제를 도입했다고 해도 안전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군현제를 도입하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밑에 있는 관리도 있어야 되냐. 글자 좀 알고 유식한. 그러면 그 사람들 주로 유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
불교 승려들이 많았거든요. 불교 교단하고 지방 조직을 일치시켰어. 이건 서양사회도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카를 대제 있죠. 카를 대제가 비슷해. 카를 대제 같은 경우에는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확산시켰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조직을 이용해서 행정 조직화 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팔간회와 백자간회를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 삼보였던 항농사장 육상을 제작했다. 물론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불교와 관련된 거니까 뒷부분에서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천하의식을 이제 포용했는데, 자, 이 천하의식은 우리가 이제 보통, 맨날 고구려 천하의식만 알잖아요? 근데 고구려 외에도 신라도 있었고, 백제도 있었고, 외도 있었어.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을 잠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서브노트에 정리를 했는데,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거기 보면, 진흥왕 순수의 의미해가지고, 천하의식, 다라 있고, 마 있죠? 천하의식. 보이시죠? 예. 그러면 천하의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진흥왕 때는 연호를 되게 자주 사용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땐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태창, 홍제, 이런 연호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문에 나왔어. 개국, 태창, 홍제. 그래갖고 이제 그 순수비를 건립했다고 했죠. 순수비도 일종의 천하의식의 반영이야. 왜냐면 중국의 황제들은 돌아가면서, 전국을 돌아가면서 순수를 했잖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진흥왕이죠? 진흥왕. 그래서 이제 거기 순수비 내용을 보면 항촌비의 짐이라는 말은 누가 사용할 수 있어?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잖아. 왕은 가인이죠. 그 다음에 재앙이라는 친구도 있고, 태창이라는 연호도 보인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미작설도 있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또 책봉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당황성을 통해 북제와 교섭을 전개했고, 그 다음 북제는 고구려 주둔 동의 교의를 진흥하게 책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봉 관계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자신의 권위를 확대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천하의식의 표명이다. 그래갖고 연호 사용, 순수활동 및 순수비 건립, 대항의식, 그 다음 항공사를 조성, 그 다음에 거기 책봉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대의식 같은 거 이제 해가지고 천하의식을 이제 표현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별로 중요한 거는 같지는 않은데, 일단 신특에 있으니까 그 내용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석을 건설했죠. 이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여기는 4대 순수비 해가지고,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위치를. 그래서 이제 한강 유역을 이제 점령했던 기사를 알 수 있는 게 북한산비죠. 예. 그 북한산비인데, 북한산비는 누가 발견했어, 이거? 김정희가 발견했어. 그래서 김정희가 이제 최초로 북한산비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물론 예전부터 비석은 있었던 건 알게 됐는데, 이게 진흥왕 순수비하고 알게 된 것은, 북한산비를 이제, 알게 된 것은 김정희 때부터죠. 그래서 김정희가 이제 써놓고 거기에 내가 북한산비를 발견했다 해놓고 낙서를 내놨어. 문화재를 훼손하고 그런 건데, 그건 좋은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자기가 쓴 금속 가학론이라는 책을 그걸 기록을 했어요. 예. 지금 북한산비는 북한산에 있지 않고 지금 지표석만 있어요. 거기에 있었다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박물관에 있죠. 지금 국립박물관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게 또 항초연과 마온영비야. 항초연과 마온영비는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구려 미약설이 있어. 한경도 쪽으로 이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창녕비가 있죠. 창녕비는 어디에 있냐면 저쪽 낙동강 그 남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빗벌가의 정벌 기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잠못 알려진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잠못 기록을 썼는데, 서브노트 예전에 교재 만들 때 대가야라고 알려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빗벌가야. 대가야 빗벌가는 달라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덮어볼게요. 요거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 다음 단양적선비인데, 다른 비문은 순수비인데, 이 단양적선비는 순수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 다음 단양이라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이때 복송민의 해유책, 그 다음에 당시의 간직명과 율령정비 내용을 알 수 있다. 요 부분도 나중에 이제 고대 비문 부분에서 좀 살펴볼게요. 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그 서브노트 잠깐 볼게요. 진흥왕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면, 거기 이제 진흥왕 보면 이제 연호 사용한 것 부분 좀 기억해 두시고, 개국, 태창, 흥제. 그 역사 편찬을 했죠? 거치부의 국사 편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장려 관련된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고, 영토 확장 과정에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다의 중요성에서 포셈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신라가 이제 한강하류를 점령하고 당항성을 쌓았죠. 그래서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신라는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완전히 이제 뭐냐면 금나라가 한족의 문화를 동화된 것처럼 그냥 무조건 다 수용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훈요십중에서 약간 뉘앙스가 좀 비판한 뉘앙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납동강 방면 경량에서 그 하만의 아라가야, 창의 비아가야 등등 있고, 그 다음에 대가야를 복속하고, 그 다음에 대하주도 이제 그 설치했다. 그래서 낙동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했다. 그 다음에 동국방면 영토 확장에서 안변에 비올료주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 항우평화를 획득했다.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쭉이면 뒤에 넘어가서 외교를 이제 했다. 다음 끝났어요. 진흥왕 때 외교를 했는데 남조의 진과 북조의 북제 간의 외교관을 했는데 이때 최초로 뭘 사용했다? 성씨를 사용했다. 김진흥이라는 말이 여기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최초 6세기 중반에 성을 사용했고요. 김씨라는 성을 사용했고 그 후에 이제 석씨, 그 다음에 박씨도 같이 사용해. 여러 이제 또 육두품 귀족들도 사용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라사에 그 신라 망할 때까지 성씨 사용하는 거는 일부 계층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호족들은 성씨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왕건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처음부터 왕건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작재건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 왕건은 자기 이름 앞글자 대서 왕을 한 거야. 그리고 이때 이제 호족들도 이제 조금씩 고려 초기 때 성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려 중후기 때부터 이제 성이 일반 사람까지 확대되기 시작해. 그때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 중국식 성씨를 많이 도입을 해요. 그래서 뭐 동신이 그다음에 맹신이 그다음에 뭐 공신이 그런 사람들 있죠? 다 그 중국에서 건너왔다는데 그건 아니야. 그때 그냥 만들어진 거야.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지만 그때는 왕씨만 좀 사용했다. 그러니까 김진흥만 사용했고 석씨, 박씨 정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전에 역사를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소급해갖고 그냥 쓴 거야. 자기 조상의 이름을. 근데 그 당시에는 성보다는 주로 뭐냐면 부를 많이 썼어. 그래서 진흥왕도 자기 부에 소속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그 당시 탁부 해부 있죠. 탁부 해부가 왕실에 속한 부예요. 그래서 탁부 누구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성이라는 건 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뭐 때문에 쓴 거다? 중국과의 교섭 과정에 성이 필요하니까 성을 쓴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지왕, 진평왕, 성덕왕, 진덕왕 이런 것도 있는데 진평왕은 비운의 왕이죠. 그래서 하백회에서 이제 음란하다가 쫓겨났고 그래서 진평하고 옹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중에 쫓겨난 그 진평왕의 진지왕의 손자가 김진추야. 그리고 이제 진평왕이 있고 진평왕 때는 뭐 별로 없어요. 뭐 걸사포를 파견했다. 순환을 보냈다는데 다행히도 이게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었으면 또 분석하고 그러는데 기록만 있어.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성덕여왕 때 연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천선대를 걸렸고 항룡사 굴충북탑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비단의 난이 나왔죠. 비단의 난을 때 진압하는 과정에서 죽게 돼요. 성덕여왕은. 이거 진덕여왕인데 진덕여왕을 일종의 얼굴마담이라 보시면 돼요. 원래 김진추가 왕이가 되는데 약간 이제 명목상 아직까지 이제 성공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왕이가 됐는데, 요때 나당연 동맹이 결성이 됐고요. 태평성이라 해서 직접 이제 진덕여왕이 그걸 졌다고 했죠. 그래갖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당나라에 보내고, 그 다음에 요때부터 완전히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 위간제는 이제 중국, 그 고유의 신라식을 버리고 중국식 개편하고, 그리고 요때 아까 독자적인 연호 있죠? 요것도 포기해. 당나라 관계를 통해서 포기하고, 중국식 연호를 채용하고. 그래서 요 부분에서 누가, 얘기했다고 했어요. 김부식이 사평을 달았죠? 그래갖고 신라는 조그만 나라가 어디 건방지게 연어를 사용하냐 그러면서 막 비판하는 내용이 그 부분에 있어요. 자, 그리고 간제 개편해가지고 품주들 기물상호를 만든 집사부와 재정을 관장하는 창부로 분화됐고 뭐 이방부를 설치했다. 간제 분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뒤에 왕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왕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신라에 관련된 내용 중에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게 뭐냐면 4대 순수비와 관련된 내용이야.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9페이지. 일단 펴보세요. 9페이지. 제가 기출문제 9페이지 좀 볼게요. 아이고, 책에만 하고 머리가 오늘. 네. 9페이지에 보면 일단 몇 번을 보시냐면요. 9번 문제 해볼게요. 9번. 네, 9번. 자, 가와 마의 진화할 시기에 세워진 비석들을 표시한 거다. 자,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거기 이제 가, 나, 마, 바 이렇게 해갖고 쭉 있죠. 그러면 이제 좀 보면 자, 일단은 그 가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와 관련된 거가 이거는 마오형비죠. 마오형비.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에 관련된 비는 항초형비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위치상 다에 관련된 건 어디예요? 네, 북한산비죠.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것은 이제 요거는 뭐 순수비는 아닌데 저기 단양적성비 이쪽 부분이죠. 그 다음 마는 저쪽 그 낙동강 하주니까 창녕비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 순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성립시기가 이제 제일 먼저 성립시기가 어디냐면 그 라요. 라는 단양적성비죠. 단양적성비. 성립시기가 551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다죠. 예, 북한산비인데 근데 이 북한산비에 대해 성립시기에 대해서 좀 약간 의견이 있어. 그래서 555년설이 있고요. 그다음 568년설이 있어.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그 568년설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가 그런 기록에서 555년설인데 여기에서 그냥 삼국사기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가 세 번째죠. 마는 이제 창녕비인데 창녕비는 561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동시에 성립됐죠. 마오형비와 항초형비는 568년이야. 그래서 이제 라, 다, 마, 가,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있고 그래서 이제 지문에서 이제 어서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 고르는 거니까 이제 골라볼게요. 자, 가와 마는 진화학 시기의 비석들을 표시한 거다. 이와 관련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가는 신라가 진화학 시기에 사용한 독자적 연호가 있다. 아까 전에 그 독자적 연호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라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요 당시 마오형비하고 이런 항초형비 그 내용에는 무슨 연호를 사용했냐면 태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태창. 그래서 이제 태창 같은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계곡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가 원래는 처음에 건원이라는 성을 했다가 이게 법화왕 때 썼던 거거든요. 근데 친정 후에는 계곡 사용했고 태창, 홍제 모든 큰 연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태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크게 번창하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연호들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맞죠? 그래서 2번을 보면 나는 가와 같은 해에 세워졌으며 그 조선 후기 때 비문의 일부가 같이 알려졌다. 맞죠? 그래서 이제 항초형비나 마오형비는 몇 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요거는 그 560, 이거 몇 년이야, 잠깐만. 마오형비가 568년에 만들어졌죠? 568년에. 예. 그래갖고 동일한 연도에 있고, 이 조선 후기 때, 그 뭐냐면, 김정희의 그 금속 강학로에 항초동비나 북한산비 같이 속에 있어요. 여기가 북한산비만 알려져 있는데 항초동비 내용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진화학 순수비 중에 제일 먼저 알려졌고 이 내용이 19세기 때 썼던 김종희의 그 금속 강학론에도 같이 실려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다는 금속 강학론에서 진화학 세운 순수비를 고정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무슨 책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금속 강학론. 그래서 그거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한강 유역 진출과 관련된 5개 비석 중에 가장 먼저 세워졌다. 자, 요거 맞을까 틀릴까요? 네, 맞죠. 그래서 여기 한강 유역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세워진 게 뭐냐면 라와 관련된 거, 단양 적성비 551년. 그 다음에 마는 신라의 영토 확장 과정으로 도움을 준 현지인의 포상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요거는 좀 약간 잘못된 거죠.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단양 적성비와 관련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단양 적성비 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있고, 그래서 이제 적성 지역이었던 야이차에게 포상을 기록했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이 적성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적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신라 땅으로 넘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백제 땅으로 넘어갈 때도 있고, 어쨌든 고구려 나오는데, 요때 그 고구려에 있는 땅을 이제 뺐을 때, 야이차원 인물이 큰 도움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친일파 같은 인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창녕비는 아까 얘기했죠? 무슨 가야? 창녕에 있는 빗벌가야를 점령할 때, 진흥왕이 이곳을 순수하면서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기념을 세운 비문인데, 거기에는 뭐, 순수의 연시나 사적, 수가 인물, 이렇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5번이죠. 예.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신라 외교와 관련된, 삼국시대 외교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뒤에 잠깐 보세요. 아, 참고로,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기출근거 1119페이지에 보면 48번부터 해서 그 54번까지인가요? 55번까지가 관련된 기출 근거가 있어요.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기출 근거 관련된 내용.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가와 나는 삼국시대 때 외국에 파견된 사신의 모습이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글씨오. 자, 가의 그림은 뭐냐면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 궁중의 벽화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마르칸트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서교통의 중심 도시죠. 네. 그래갖고 이제 요게 이제 신라 사신도다, 고구려 사신도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확실한 건 고구려 사신도가 유력설이야. 왜냐면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뭐 한두대도는 이게 한두대도 해가지고 그 아까 설명했죠. 그 자루가 해가지고 달린 칼이라 해갖고 한두대도 하죠. 근데 여기는 한두대도는 원래 어차피 신라나 고구려나 백제 다 있으니까 건너뛰고 이걸 알 수 있는 게 조우관이잖아요. 조우관. 이 조우관은 어디에만 있냐면 고구려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 보고 이제 고구려 사신도다 이렇게 하는 거야. 고구려가 왜 사신을 여기까지 보냈을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볼 수 있는데 당나라를 견제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물 교류의 의미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잘 알려진 무슨 곳 양직공도죠.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도예요. 예, 요런 걸 이제 볼 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이니까 자 보면 간을 통해 고구려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와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사신들이 머리에 조우가는 당나라 제지던 왕이도에서 보인다. 저 왕이도가 이제 뭐냐 하면 이 왕이도는 그 당시 당나라 이제 그 뭐냐면 태종 때인가요? 당태종 때 그다음 염립본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온 그 각국의 사신을 22명을 그렸어. 그 그림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사신들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이때 그 고구려 사신 뭘 쓰고 있었냐면 그 그림에 보면 조우관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삼국시대 복식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 왕이도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기출 그 근거편 그 1122페이지에 보시면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에 관련돼서 거기 안에 있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디귿을 보면 나사신이 방문한 중국의 왕조의 문화는 송상리 6호분의 무덤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있죠. 송상리 6호분은 무슨 무덤을 만들었죠? 벽돌 무덤이죠. 벽돌 무덤. 그래서 이제 벽돌 무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송상리 고분군에 두 개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흥왕릉가 있고 하나가 송상리 6호분이 있어. 근데 이 문흥왕릉과 송상리 6호분의 관계에 대해서 학계에서 또 의견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문흥왕릉은 좀 급하게 만들었어. 좀 조잡해. 상대적으로 송상리 6호분은 좀 잘 만들었거든요. 벽화도 있고 문흥왕릉 벽화가 없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송상리 6호분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수능이야. 그러니까 문흥왕릉이 뭐냐면 문흥왕이 이제 죽을 때 이제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 무덤이야.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제 묻히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묻히려고 만들었는데 문흥왕의 첫 번째 그 부인이 죽었어.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인을 놓고 닫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계비가 들어오면서 문흥왕이 죽은 거야. 근데 이 그 첫 번째 그 왕비의 무덤이 뭐냐면 묻혀 있는 송상 6호분은 뭐야? 문흥왕도 같이 묻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싫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예 거기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왕을 잠깐 이제 3년 동안 다른 곳에 빈장을 해놨다가 뭐냐면 다시 급하게 만든 게 문흥왕릉이고 문흥왕릉에 문흥왕을 묻히고 죽은 후에 뭐야 자신이 묻혔다는 거야.
예, 왜냐하면 그 무능왕릉에 나와 있는 그 인골이 뭐야 딱 남아 있는 게 어금니 이빨이거든요. 그 어금니 이빨이 딱 분석을 해보니까 여자 이빨이야. 근데 30대 정도 보이는 여자 이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능왕의 나이 차가 좀 있어. 그래가지고 아마 두 번째 부인이 질투심으로 이제 뭐냐면 같이 묻히지 않으려고 송산 육호를 폐쇄시키고 여길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거 하나의 설이고 여러 몰라 그건. 하여튼 성산 육부군과 무능왕릉은 같은 무덤 형태고 같은 시기에 만들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성산 육호부는 벽화가 있는 방면에 무능왕릉은 벽화가 없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자, 하여튼 성산 육호부에 잘 반영돼 있죠. 양나라 기술자가 와서 같이 만들어줬고, 자, 나라가 그려진 시기에 신라는 아직 중국 왕조의 사신을 파견하지 못한 상태였다. 요거 잘 읽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고구려의 위두를 파견했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백제의 양직공주의 신라 사신 같이 갔어요. 근데 다만 따라간 거지. 독자적으로 파견한 건 뭐죠? 6세기 때죠. 한강유역 점령하고 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있었어. 파견한 상태였죠. 못한 상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문제 만약에 지문에서 독자적 파견을 하였다 하면 틀린 거죠. 이거는요. 자, 그래서 기응, 니은, 디귿. 답이 4번이고요. 이거 제가 그 무덤 형태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에 거기 30페이지에 보면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의 무덤 양식을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두세요. 이것도 뒤에다 이제 제 1편에도 정리해 놨긴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몇 번을 이제 보시냐면요. 몇 번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기본 내용을 다시 돌아와서 가야를 보죠. 가야. 자, 가야인데 그 아까 예전에 한번 그걸 이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가야라는 그 국호를 설명하기 전에 그 신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고, 이것도 가야와 연결되는데, 신라를 좀 그 국호를 정할 때 우리가 이제 신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국호를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정확하게. 왜냐면 그 나름대로 불렀는데 우리가 지금 음차하는 과정에서 한자씩 음만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모르지만 우리는 그 기록에 신라, 사라, 사로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했죠. 그러다가 몇 세기 때 확정됐다고 했어요. 6세기 때 신라가 국호를 확정하고, 그 당시에 단순히 음차를 했는데 요게 의미를 부여한 거야. 유교 경전을 따가지고. 그래서 덕업이신 상나마, 망나사방 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가야도 가야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나라를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 지금은 기록이 안 남아 있어. 다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때 가야 사람들이 불렸던 그 자기 국명을 한자로 옮겨 적었죠. 한자로.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구야, 가라, 그 다음에 가랑, 가락, 임나 이런 표시들이 나왔어.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건 가야는 그 중에 하나 중에 하나야. 근데 이 가야사를 연구할 때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그 삼국사기에는 가야사라고 독자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라 백제와 관련된 내용들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삼국유사에 보면 가락국기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야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긴 있는데, 되게 이제 육가야설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근간가야, 뭐 대가야, 소가야, 뭐 아라가야, 이런 고령가야 등등 이렇게 육가야설인데, 육가야설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요. 예. 그리고 요 육가야설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육가야설을 근간가야 중심으로 편제를 내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가야사를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일본석이 있죠. 일본석이 가야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백제하고 그 가야하고 또 외하고 긴밀한 관계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수가 일본석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것들 좀 봐두시고요. 아니면 중국 측 사서에 있는 내용들 좀 약간 간간이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가야하면 육가야설에 그래서 6가야만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건 잘못된 기록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야를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수십 개의 가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 교과서에서 그렇게 적혀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그 홍익대 어떤 분은 가야사 전공하시는 분은 사국사라고 또 주장하죠. 예,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사가 아니라 가야도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사국사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야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가야는 낙동강화도의 김해평화 지역에 성장을 했고요. 천을 생산을 했다. 그래서 변환의 철이 되게 유명하다고 예전부터 알려져 있죠. 그래서 낭랑이나 외에 수출을 했고, 그 다음 중개무역이 활발했죠. 항구녀냐, 예, 그 다음 외, 이런 색들과 이제 중개무역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 중앙집권 국가에서 정치적 발전은 실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맹왕국 상태였어.
그러니까 가야 형제들이 이제 연맹왕국 상태였고, 왜 그랬냐? 서로 세력이 비등했고, 그 다음에 주체적 노력도 없었고, 신라와 백제의 압력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라와 백제에서 나눠갔게 돼요. 이 가야가. 자, 그럼 정치적 변화를 좀 가정을 볼게요.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삼국유사나 되게 이 시기가 이제 이 가야사의 여러 변천 과정이 좀 앞서 있어. 그래서 이걸 좀 약간 그 시대에 맞게 좀 곤쳤어요. 그래서 원래 3세기 초반은 4세기, 5세기, 6세기 돼 있지만 그 삼국사기나 이런 데에서는 1세기, 2세기, 뭐 3세기 이렇게 돼 있는 걸 좀 약간 시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곤쳐가지고 좀 다시 정리해서 연표를 정리하면 3세기 초반에 주도권을 장악했던 계층들이 누구냐면 금강가야 국가가 금강가야가 주도권을 장악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들 볼 수 있는 게 대성동 고분곤에 보면 그 시기에 유물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있고 이때 금강가야 주도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냐면 3세기 중반 때 등장한 그 뭐냐면 바다의 8개 소국들의 반란이 일어난 이게 포상팔국의 난이에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포상팔국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 금강가야가 그대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신라의 왕자를 인질로 파견했죠. 그래서 신라의 도움을 받고 진압을 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 낭랑, 대망, 외해 관계가 이제 강화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세기 이제 들어가서 4세기 이제 이게 아마 중후반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또 관계를 맺게 되냐면 백제하고 또 관계를 맺죠. 요 시기는. 그래서 요 시기 때는 누가 멸망했다고 했어요? 낭랑이 멸망했대. 313년에. 중반 넘어가면 이때 누트가 바뀌어졌다고 했죠? 백제 가야 외. 예전에는 이제 항군영과 연결됐는데 백제와 이제 서로 연합을 하게 되고 외와 함께 백제와 함께 사독을 압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 군대가 뭐야? 쳐들어오죠. 그래서 400년 기사에 보면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고구려 군대가 이제 신라에는 외만 물려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기록에 보면 종발성까지 공격한다고 했어요. 이 종발성은 어디에 의미하냐? 임나가야 종발성인데 요때 임나가야는 누굴 의미하냐? 금강가야면. 왜냐 그 종발성이 외병이 많으니까 그들 공격한 거죠. 그때 외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용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강가에. 그래서 그때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쇠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5세기 후반 넘어가면 누구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 대가야 중심으로 재편이 돼.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부분을 정기가야 연맹체라고 하고 대가야 중심의 연맹체는 후기가야 연맹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대가야가 이제 연맹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특히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그 백제 그 섬진강 루트 있죠? 거기를 장악을 하죠. 나중에 뺏기긴 하지만 근데 6세기 때부터 이제 백제가 부흥해갖고 섬진강 루트가 다시 이제 백제 세력으로 넘어가고 신라가 압박해오고 그러면서 이제 백제와 신라에 의해서 나눠갖게 돼요. 결국에 신라에 의해서 중요한 이제 그 가야들이 병합이 되죠. 뭐 금강가야 같은 게 법포왕 때, 대가야는 뭐 진우왕 때 이런 식으로 병합해서 가야 제국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여기에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물류관계 변화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동맹관계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4세기 후반에서 그 4세기 중반부터 해서 이제 4세기 후반까지 이제 내용인데 예전에는 4세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313년 이전까지는 루트가 어떻게 됐죠? 중국의 문화를 받아든 루트가 낭랑과 대방, 가야, 외 이렇게 됐죠. 근데 낭랑과 대방이 멸망하면서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백제가 했죠. 그래서 백제, 가야, 외가 같이 이제 물류가 있다 보니까 물류의 그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들이 동맹관계가 형성이 돼.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제 고구려와 신라가 뭐예요? 4세기 후반 동맹관계가 형성되죠. 그리고 그 당시 가야는 백제와 외의 동맹관계를 또 신라 압박하게 되고 왜냐하면 가야가 금강가야 특히 금강가야 신라가 사이가 예전부터 안 좋았어. 그래서 맨날 싸워갖고 이제 뭐냐면 그런 기록이 있는데 처음에 그 원래는 이제 신라가 이긴 것 같은데 그 기록 보면 맨날 신라가 패했다는 기록밖에 없어. 그리고 왜냐면 금강가야가 그 당시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야. 근데 저놓고 졌다고 얘기 안 해, 삼국사기는. 왜냐면 공격했지만 무슨 자연재해 때문에 뭐냐면 후퇴했다. 무슨 가뭄 때문에 후퇴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다 그 뭐냐면 졌다는 얘기예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일단 보니까 고구려 원정을 요청했고 결국에는 그 뭐냐면 고구려의 침략을 갖고 약화됐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임나가야, 금강가야가 하는 게 되게 약화되고 후기에 이제 대가야 가능성이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가야 세력의 변화를 보면 4세기 후반까지 누구가 주도권을 잡았겠죠? 금강가야. 그 다음에 5세기 중후반 넘어가서 대가야. 그 다음에 금강가야 멸망한 후에 아라가야와 대가야 세력의 주도권을 분열되고 이게 이원적 지리예요. 아라가야는 안나가야라고 하죠. 안나가야는 그 잘 못 들어보셨던 하만 지역에 있는 가야 세력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력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냐면 강성했어. 근데 6세기 후반 때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원적 지배를 하다가 이게 결국엔 멸망당하죠.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보죠. 정치적으로 되게 미숙한 데만 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이 됐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금강가야 세력이 약화됐을 때 그 중에 일부가 어디로 건너갔죠? 일본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스에키톡이 있죠. 스에키톡이나 그런 거 토기에도 영향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적지들 보면 고령 지상동 고분이 있어요. 대가야 무덤지도 되게 커요. 그 다음에 부산 복총동 고분에 금강가야 유적지가 있고, 그 다음 순장묘가 있어요. 그래서 가야 같은 순장묘가 이제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 가야가 그만큼 이제 뭐냐면 약간, 의식이 좀 약간 미성숙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불교가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가야도, 가야 말기 때 그러면 불교가 이제 조금씩 돌면서 이 순장묘들이 없어져. 조금씩. 예. 그 다음에 유물로는 금동관, 철제무기와 갑옷, 토기, 한도대도.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눈여볼 게 철제무기가 되게 발달됐어요. 예. 그리고 한도대도는 백제, 고구려, 신라 다 있지만 특히 가야에 되게 많아. 그래서 그 가야에 이제 한도대도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건 그만큼 그 철기 문화가 발달됐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봤고요. 그럼 여기에서 좀 볼게. 예전에 시험 문제 그 경원동맹하고 이제 관련돼 갖고 나온 건데 대가야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대가야에 보면 이제 그런 설이 있어. 그러니까 건국신화가 우리가 이제 건국신화 하면 가야 건국신화 하면 뭐만 생각하죠? 저기 그 구지가 아시죠? 구지가 갖고 뭐 하늘 내어가지고 너 와서 잡아먹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가락국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락국기는 누구 중심의 어떤 서사를 적어놨냐면 금강가야 중심의 서사를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누구 중심의 이제 서사를 적어놨냐면 신증 동국여지슬람 같은 경우는 대가야 건국 전사 그 서사가 나와요. 이건 좀 달라.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시조인 이지 아신왕이 있어요. 예. 이 시조인 이지 아신왕이 그 당시 이제 있었는데 그로부터 도솔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자, 거기 이제 그 내려온 전선에 보면요. 가야산 신이었던 정경모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있고 이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그 천신 이비가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내질주일과 내질청해를 낳았는데 자, 내질주일은 이제 그 알을 낳았어요. 두 개 알을 낳았는데 그 두 개 중에 잘생긴 알이 있고 못생긴 알이 있었어. 그래서 잘생긴 알이 내질주일인데 얘는 키웠어. 그래서 얘가 태어난 것이 이진아신왕이고 그 다음에 못생긴 알이 내진청해예요. 그 못생긴 애는 좀 못생겨서 갖다 버렸어. 알도 못생겨서 갖다 버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게 수왕이에요. 그러면 이진아신왕은 대가야이고 갖다 버린 왕은 뭐가 되는 거야? 수왕은 금강가야죠. 그러면 요거는 몇 세기 때 만들어진 서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세기 후반 때 대가야가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금강가야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진 서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전에는 주로 이제 내지 주일만 태어났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거기에 5세기 후반 때 내지 청해가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가야 중심의 설화가 만들어졌다. 5세기 후반 때 얘기예요. 그러면, 대가야의 이제 성장 과정을 볼게요. 대가야는 성진강에 진출했죠. 그래서 이제 백제가 약하던 틈을 타서, 그 남원과 하동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해갖고, 거기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가야가 원래 내륙에 있는, 고령에 있는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 중국까지 교류를 하게 돼. 이 섬진강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백제 세력권 안에는 남원과 하동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5세기 후반 초반 때 요 루트에 섬진강 루트에 유물과 무덤들이 집중 발견돼. 그래서 이제 대가야톡이나 무덤 봉수대
이런 것들 이제 봉수대는 백제군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중국 측 기록에 보면 남제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 가락공항 하지. 하지는 이제 중국 기록에 보이는 유일한 가인데요. 아마 왕일 거라고 보는데 제너부터 자코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조공책봉 강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을 했고, 그렇지만 백제가 이제 세력을 정비하고 나서 문호왕 때 대가세력을 몰아내죠. 그러면서 남원과 하동 지역을 장악하게 돼요. 섬진강 루트가 이제 상실되니까 이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낙동강 루트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손을 잡게 되냐면 신라와 손을 잡게 돼.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 무슨 동맹이 나왔다? 결혼 동맹이 나와요. 그래서 6세기 초반에 그때 인해왕과 대가의 인해왕과 법흥왕 간에 결혼 동맹이 맺게 되는데, 문제는 범법 사건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결혼 동맹 파기돼요. 이 일본 서기에 나온 건데, 이 범법 사건이 뭐냐면, 그때 이제 신라의 이제 그 이찬 비지의 딸이 왔는데 혼자 왔지는 않겠죠. 그 시종들이 같이 왔겠죠. 근데 이제 인해왕이 그 시종들을 각 가야 형제국에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가야에서 그 왕이 딱 보니까 거기 신라 그 인들이 신라와 그 가야 왔으면 가야인의 복장을 입어야 되잖아. 가야 옷을 입자고 신라 옷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열받았고, 너 왜 그 옷을 입냐? 탁순공왕이에요. 탁순공왕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유로 해갖고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야 옷을 입게 했어요. 이게 범법 사건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뭐냐면 신라가 열이 받은 거지. 어디 감히 건방지게 옷을 가야에서 신라 옷을 벗기고 가야 옷을 입히냐.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정벌을 한다고 탁순국에 군대를 파견했어. 근데 탁순국은 멸망시키지 못하고 창원에 있는 국가인데 중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일부 세력들을 이제 멸망을 시켰는데, 문제는 대가야가 그러면 당연히 가야 형제국이 멸망했으면 나서가지고 뭐냐 도와줘야 될 거냐.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비호하는 자세, 그러니까 방치하는 자세로 나타난 거야. 왜냐면 신라와 계속 결혼 동맹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많은 가야 형제국이 어떤 생각, 이미 대가는 갔다. 그래서 대가야하고 이제 영향력이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서 대가야가 이제 이때부터 힘이 약화되게 돼.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깨지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요 안에서 대가야 안에서도 이제 이제 신라는 안 되겠다 해갖고 백제로 돌아서게 돼요. 친백제로. 그래갖고 이제 친백제로 돌아가면서 이때 이제 간산성 전투에서 이제 백제의 원군을 파견했거든요. 문제는 간산 전투에서 백제가 졌죠. 그러면서 대가야의 상당수 병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가야가 어떻게 타격을 받지. 백제는 나라가 크니까 조금 잃어도 뭐예요? 다시 재기할 수 있었지만 대가는 재기를 못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라의 공격을 받고 뭐죠? 진흥왕 때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신라는 월강태자라고 해서 아까 전에 결혼동맹으로 탄생한 그 태자가 있었잖아요. 그 얘를 잠깐 내세워가지고 했지만 직접 통치를 전환해서 이제 통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대가와 그 신라의 결혼동맹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총괄평가 잠깐 풀어볼게요. 자, 10페이지 펴보세요. 10페이지. 아이고. 10페이지. 이게 몇 번 문제야?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각기 다른 가야의 건국서당했다. 가서와에서 나서다로 옮겨진 대의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자, 나사료 서당을 만든 가야가 선진강을 진출할 수 있었던 계기를 써보시오. 자, 삼국유사의 가락곡기에 있는 수호와 관련된 내용, 구지가 관련된 내용은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금강가야죠. 금강가야서라고. 그다음 신증 도국여시슬람의 이진 아시아와 관련된 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 사람은 대가야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에서 나로 넘겨진 대의적 배경이 뭘까요? 고구려 침입에서 금강가야가 쇠퇴된 거. 그래서 전기 가야혁명이 후기 가야혁명에 넘어간 시점에 이 나서라가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에 이 대가야가 진출할 수 있는 계기, 백제가 고구려 침입을 받아서 옹주로 쫓겨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그 기출문제 좀 풀어볼게요. 결혼동맹과 관련된 내용들. 그 11페이지 몇 번을 보시면요.
11페이지 1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신라 주변 나라 사이에 왕실 혼인과 관련된 기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그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관련된 그 뭐냐면 기출문제 한문 해석 부분은 그 밑에 35페이지에 있어요. 자, 가는 9월 봄 3월에 가야국 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했으며 왕이 이천 비지부의 딸을 보냈다. 그래서 이건 인해왕하고 누구의 결혼동맹 관련된 거예요? 버프왕과의 결혼동맹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년 봄 3월에 두 번째 내용은 자, 백제왕 모대 동성왕인데 혼인을 청했으며 왕이 이별천 비지의 땅을 그에게 보냈다. 이거는 이제 동성왕과 소지왕 간의 결혼동맹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다는 이제 20년 3월에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과 여러 가지 채색 비단 백단을 보도관 안성에게 보내서 왕의 여동생 그 뭐냐면 아내를 삼게 됐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보도광은 그 고구려 유민이 세운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광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뒤에 그 뭐냐면 관련된 신라 중기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파악을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는 것만 고르는 거니까 이제 보면 기역 포상발굴의 난으로 연맹맹주로서 위상을 흔들었던 금강가야가 위기를 타개해서 가야 혼인을 추진했다. 그건 아니죠. 포상발굴은 3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그 반란인데 이때 신라가 도와줬죠. 나해왕이 병력을 파견해서 도와주니까 그때 이제 그 뭐냐면 금강국에서 왕자를 인질로 파견했다 그래요. 그 당시 인질은 외교관계라는 수단으로서 이제 파견한 거니까 이건 틀리고, 요거는 가와 관련된 건 아까처럼 뭐와 관련된 거예요? 그 인해왕하고 버프왕과 관련된 거. 그래서 섬진강 루트를 상실한 그 대가야가 낙동강 루트를 얻기 위해서 결혼 등을 펼쳤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범법 그 사건으로 범복 사건으로 해서 파기가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니은을 이제 볼게요. 자, 그 나의 혼인을 통해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자 고구려 장수와 두 나라 공개 군사적 압력을 가했다. 요거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미 뭐예요? 나제 동맹이 맺어졌죠. 그래서 나제 동맹이 맺고 그 나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죠? 결혼 동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혼인을 통해 백제 신라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그 나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맺는 거다. 이게 잘못된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신라의 구서당 중에 다해된 그 나라 출신 구성된 서당이 있다. 자, 서당은 이제 중앙군을 얘기하는 건데 이 구서당 관련된 내용은 이제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보덕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보덕국은 그 당시 익산 지역 있죠, 익산. 금마저에서 했던 고구려 그 유민들이 만들어진 국가들인데 신라의 일종의 위성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국.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고구려 그 유민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당나라 대항하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 괜히 놔뒀다가 어떻게 돼요?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보덕국의 왕이었던 누구? 그 당시 안승을 이제 오라고 해. 누가 오라고 하냐면 신문왕 때 불려요. 그래서 문무왕 때 불려서 안승에게 왕의 여동생과 결혼을 시켜. 그리고 나서 신문왕 때 뭐냐면 또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소판이 나는 간직을 줘요. 김시색을 김시성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편을 만들죠. 근데 이때 이렇게 하니까 684년 금마저에 남아 있었던 그 당시 이제 보덕국인데 반란을 일으켜요. 대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제 발각돼 죽음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금마저를 다시 이제 반란으로 금마군을 편제했는데 이때 신라가 중앙국 구서당 중에 법검서당이 있죠. 적금서당. 법검서당과 적금서당을 뭐냐면 보덕국 출신으로 구성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 이제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다는 그 신문왕 때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보면 그 나가다 순서로 혼인이 일어났다. 순서로 혼인이 일어났다 하는데
자, 일단은 먼저 일어난 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어디에 해당하죠? 여기 나와 관련된 거죠. 나. 그래갖고 이제 나와 관련된 건데 나는 493년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가는 두 번째는 522년이죠. 다는 신문학 때니까 680년. 이렇게 해갖고 순서가 나, 가, 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혼인이라는 거는 단순히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특히 왕실간의 혼인은 어떤 성격이 강하냐면 정략결혼이 어떤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 결혼동맹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고대시대 비문을 볼게요. 고대시대 비문과 관련돼 갖고 가끔씩 문제가 나오는데 이 비문은 금속물만 해요. 왜냐면 이제 고대시대 때는 사료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료도 후대에 왜곡된 사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 1차 사료의 금속 비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제 당연히 많이 나오는 것게 뭐냐? 강개토 대왕 비문이죠. 강개토 대왕 비문. 자, 강개토 대왕 비문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일단 이 시기가 장수왕 때 만들어졌죠. 장수왕 때.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죠? 태양릉 앞에 있어. 태양릉이 누구의 무덤으로 이제 추론이 되냐면 강개토 대왕으로 이제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비문이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강개토 대왕 비문은 상당히 중요한 사육 가치가 있어. 왜냐면 삼국사기에 빠져 있는 또는 삼국사의 잡무적 기록되어 있는 강개토 대왕의 어느 여러 가지 정보가 업적들이 같이 실려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주로 예서체로 기록되어 있다. 예서체라는 거는 그 해서체 아시죠? 지금 쓰는 건 해서체고 그 전에 기록을 예서체라고 하거든요. 전환시대 때 문자가. 이 예서체도 가끔 쓰여. 왜냐하면 이 예서체가 좀 약간 예술미가 있어. 그래서 이런 예서체인데 약간 고딕체하고 좀 비슷한 문체의 형태예요. 자, 구성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고구려 계보를 관련된 추모왕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추모왕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강개토 대왕의 정복 사업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알려는 신문호주 기사가 요 안에 있죠. 세 번째는 뭐냐? 수묘인과 관련된 수묘인은 뭐냐면 묘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묘를. 왜 그냥 미청왕 때 우리 한번 무덤이 파헤쳐졌잖아.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수묘인을 뒀어. 근데 수묘인을 둘 때 그 뭐냐면 고구려인만 구성된 게 아니라 그 포로 잡힌 백제인이나 신라인도 같이 구성돼 있어. 그래서 나름대로 뭐냐면 그 통일의식, 사만 통일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하여튼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 첫 번째 살펴본 게 고구려의 이제 계보 파악이죠. 그래서 이 고구려 계보 파악은 고주무 건국서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천손의식이 아니라 천자의식을 고치세요. 천손의식 그대로 들어요. 맞아. 천손의식은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이니까 예, 손자만 생각했어. 그대로 두고 예. 그래서 이제 이 고주몽은 그 건국서사를 보면 동문서왕이란 말이 안 나와요. 뭐가 나오죠? 추모왕이란 말이야. 추모.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기 그 당시에 그 고주몽을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죠. 기독상은 이제 고주몽이라 나오고 그 추모, 그 다음에 동모, 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중에 추모가 이제 고주몽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한 고주몽도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몽은 뭐예요? 주몽은 하늘 잘 쏘는 사람이죠. 예, 그 의미인데 하여튼 추모왕의 건국서사가 나오는데 이 건국서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볼 생각 부여의 동명성왕으로 건국서사를 빌어가지고 설명을 해. 그러니까 이건 부여식 그 뭐냐면 건국서사야.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무슨 유민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부여 유민을 통합하는 과정인데 삼국사기대로 그대로 나와 있진 않아요. 왜냐면 동명성왕이란 말 대신에 추모왕이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삼국사기에 보면 해부도가 나오죠. 해무스가 그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늘의 그 아들이 해부가 나오고 해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주몽이잖아. 그러면 하늘에 뭐가 되는 거야? 손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1월 지자 해가지고 하늘의 아들로 나와. 그러니까 해무스 그 해부라는 존재가 안 나와. 그래서 이거는 도중에 뒤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뭐냐면 그 부여 유민들 통합하는 과정에서 부여시 그 건국서사를
받아들인 가독이 단계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조인 충우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부에서 태어났으며 천자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뭘 알 수 있죠? 여기에서 고구려의 어떤 천하의식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정복사업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요동을 정복했고 만주, 한강 상류, 가야를 정복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400년조 기사 있죠? 이것도 나오고 요동 정복 기사도 여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신멸조 기사도 여기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수모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근데 이 그 강개토대왕 비문이 좀 문제가 뭐냐면 판독이 어려워. 너무 이제 그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있었고 사람들이 이걸 강개토대왕 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진족 추장이 세웠던 비문을 생각했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게 강개토대왕 비를 알게 된 거야. 이 19세기 말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요걸 비판할 때 이제 내적 비판 관련돼 갖고 국제관계 각국의 발전 단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회 비판 유의점 해갖고 외적 비판, 내적 비판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신묘주 기사 유명하죠? 그래서 신묘주 기사는 일본의 임나일본부와 관련돼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일본과 정인보, 이진의 그런 사람들이 해석이 다르고 일본은 이 신묘주 기사를 누구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주체를 누구로 보죠? 외로 보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을 달리해서 정인보는 주체를 누가 봐요? 고구려 보죠. 그리고 이제 이진은 비문 변조서 이렇게 주장한 거. 자세한 한문 그 해석은 그 제가 이제 한문 하도 강의 특강이 있어요. 그거 참조해 주세요. 그 하여튼 이거는 뭐와 관련돼서 설명한다? 임나일본부와 관련돼 갖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그 칠지도와 함께.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원 고구려 비문을 이제 볼게요. 이 중원 고구려 비문도 그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이나 이런 데도 자주 언급돼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그 임용에도 언급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중원고구려 비문을 좀 보면요. 이 중원고구려 비문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고구려의 한강 유역의 비문이, 있다. 아니, 한강 유역을 하루를 점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립 시기를 이제 보면, 그, 5세기 때, 그, 장수왕 때 건립했다는 설이 있어. 물론 이것도 해서 이제 문자명왕 그 설도 있고 하는데, 일단 이 근설이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자,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고 있는데 이제 보면 요게 이제 중원 고구려 비문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충주죠. 예, 충주는 그 당시 상당히 요충지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통 충주에 이제 나중에 중원경이 설치되죠. 고구려는 이제 중원경이 설치되고 신라는 이제 거기에 구원공을 설치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가 만났냐면 고구려 왕과 신라 왕이 만났어요. 요때 고구려 왕은 아까 얘기했처럼 장수왕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신라가 누구라고 추정하고 있냐면 눌지왕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고구려 영토를 확인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신라 매금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당주인 바이사를 금노로 하여금 신라의 국내 중인을 내지인 우발성 부군으로 옮기게 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신라에 누가 주둔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부대장.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신라 매금이 이곳에 주둔한 당주인 바리사를 금노로 하여금 신라 국내 중인으로 내지인 우발. 그러니까 이건 뒤에 이거 제가 말 잘못했는데 신라의 부대 중에 한 부대를 밑으로 내려보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길 경계로 해서 뭘 설정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국경선이 형성됐다는 거 볼 수 있죠. 신라 국경선이. 그래갖고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걸 경계해서 중령과 남양면 일대를 경계로 해가지고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선이 설정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라 국내에 고구려 당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라 통의 당주 이만해서 이제 뭐냐면 고구려 내 신라 내에 그 고구려 당주 부대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천문이가 뭐냐면 고려대왕이란 말이 있어요. 고려대왕. 그러니까 고구려의 국호를 당시 장수왕들이 고려라는 사실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왜 고조를 이렇게 얘기할 때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뭐예요? 그 앞에 이제 고구려에서 나중에 고조가 될 때 구자를 빼갖고 고조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왕건이 이제 나라 세울 때. 그게 아니라 이미 고구려와 고조는 같이 사용했어요. 장수왕 이후부터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고구려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가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장수왕 전후로 해가지고 뭐죠?
고조도 같이 변칭했어요. 병칭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이라고 하지만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두 개의 국호를 사용한 것처럼. 예.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삼국유사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삼국유사는 고구려를 처음부터 고조라고 해요. 근데 삼국사기 인용할 때 7번만 고구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중국 측 사서에 보면 초창기 때는 고구려가 했다가 나중에 6세기 넘어가서는 5, 6세기 넘어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조라고 해. 그러니까 고구려 고조가 이게 전반기 때는 고구려, 후반기 때 고조, 아니면 같이 병칭해서 사용했다고 알 수 있겠죠. 근데 고조 시대 넘어가서 또 고구려가 같이 병칭해서 사용돼. 삼국사기만 끝까지 처음부터 고구려가 얘기한 거야. 그러다가 이게 이제 분리가 된 것은 동국 통감 때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때 정한 거야. 그래서 고주몽이 세운 나라는 고구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왕건이 세운 나라는 고조를 하고, 그 약속을 해갖고 이렇게 분리해서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인식이 그렇게 인식이 된 거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고조 같이 사용했다는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온 게 천하관이죠. 이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예, 고구시 천하관 많이 나와. 그래서 고구려를 자기 나라를 왕을 대왕이라고 하고요. 조왕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신라를 뭐라고 하죠? 동이라고 지칭하죠. 그러니까 중국식 사이관이 이제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고, 또 신라왕과 그 신료들에게 뭘 하사했다? 의복을 하사했다. 아까 말했죠. 고대 시대 때 칼이나 의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뭐죠? 하사한 거죠. 칠지도도 하사한 거죠. 상국이 하국한테 하사한 거예요. 그게 고대 시대 때는. 그래갖고 이제 의미는 고구려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고구려 막강한 주도권을 발휘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우월성을 가시하여 자국 중심의 독자를 찾아간 문화의식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이제 고구려의 천하관을 표현한 것은 그 외에도 강개토 대왕비가 있고, 그 다음 고구려 비문이 있고, 하나가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모두는 모지문이 있죠. 거기도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가장 신성한 국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 비문 내용들, 공통적으로 고구려 천하관이 반영되어 있다. 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증왕 때 2년에 이제 발견된 그 비문이 뭐냐면, 포항 중성리 비문, 또 흥성리 비문인데, 이게 이제 신라 비문 중에 제일 오래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신라 관리들이 과거에 모달번이라는 사람의 재물을 다른 사람이 뺏었는데, 그 진상을 조사하고 밝혀내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 포항에서 발견된 그 비문인데, 예전에 영일 냉수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발견되면서 선전 최고의 신라비가 됐어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야.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영일 냉수비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영일 냉수비가 이제 만들어진 시점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가 눌지왕 27년이라는 견해가 있고, 거기 이제 지증왕 3년이라는 견해가 있어. 왜냐면 거기에 지철로 갈문왕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지철로 갈문왕은 지철로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지증왕의 이름이죠. 그래서 갈문왕이니까 왕이 이전이니까 눌지왕 때 견해가 있고, 아니다. 이건 지증왕 때 견해다. 지증왕 때 만들어진다. 이 2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그 영일지방의 절거지의 재산권 분쟁에 관한 판결 내용이에요. 그래서 탁부인 사부지왕과 내지왕이 교도를 내려 절거지의 재물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거기에 이제 지증왕을 비롯한 신라 육부가 대표 7명이 논의를 통해서 그 진입만촌에 있는 절거지라는 개인 자산을 그 누구 재산인가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 절거지가 죽은 뒤에 그 아우 또는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라. 그거는 판결을 내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영일 냉수비에 이제 적어 놓은 거야. 근데 좀 약간 웃긴 게 왕부터 부족장까지 거기 개인 재산을 둘러싸고 판결 내는 게 좀 웃긴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귀족 회의자의 의장은 누구죠? 지철로 갈무하니까 지증왕이죠? 이걸 주제를 했고, 특징은 뭐냐면, 육부, 사라, 갈문왕, 간등, 촌주, 도사 같은 정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보이고, 그 다음에 판결은 여러 부의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내리는 무슨 학교다? 공동학교야. 그래서 왕조차도 한 부의 부장으로서 교를 내는 거야. 조선은 누구만이 내는 거야? 조선이나 고시 때는. 왕만 내리잖아. 근데 6명이 모여가지고 교서를 낼 뻔인 거야. 그리고 소를 잡아서 널리 알렸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시대 때 맹세를 할 때는 소리나 말을 잡고 그 피를 묻히잖아. 이렇게 이제 맹세를 했고요. 그래서 요때 육부의 연합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보기에 보통 신라의 부체제가 형성된 것은 요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 영일 냉수입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귀족 해이차 위정을 갈문왕이 주재했고 그 유역자들이 왕으로 풀겠다. 그러니까 왕이란 것은 개나 소나 다 쓸 수 있는 거죠. 왕은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만큼 왕권이 약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촌주가 간진한 간등을 가지고 있고 금성문상 촌주의 존재가 가장 먼저 받는. 촌주는 그 당시 지방 세력가예요. 그래서 나중에 호족으로 발전했던 세력이죠. 예. 그 다음 신라를 사라로 기록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울진봉평비는 이제인데 이게 좀 중요한 비문이에요. 울진봉평비는 위치를 좀 봐야 되는데 보통 이게 신라가 있으면 요게 무슨 산맥 있죠? 태백산맥 있죠? 태백산맥. 태백산맥이 있는데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해갖고 요쪽 지역을 뭐라고 해요? 영서라고 하고 요쪽 지역 영동이라고 하거든요. 동해안 일대가. 근데 영서 지역은 길이 혼잡해. 산도 있고 막 그랬고. 근데 영동 지역은 태백산맥 넘어버리면 영동 지역은 뭐 동해안 쪽으로 저기 함경북도까지 보여. 길이 뚫려 있어. 고속도로야. 그래서 신라가 요 길을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항원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신라 그와 고려의 국경 지역이 어디였냐면 그 당시 이제 울진이라는 지역이 있어. 강원도 울진 아시죠? 이 울진. 이 울진은 한때 고구려 땅이기도 하고 또 신라 땅 접경 지역이야. 그래서 이 울진 지역에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프왕과 그 부족장들이 와가지고 이 울진 지역에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비문에 적어놨어. 이게 뭐냐면 울진 봉평비예요. 그래서 울진 봉평비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신라의 그 보통 비문은 이렇게 뭉뚱하게 생겼거든요. 요 비문은 고구려식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알 수 있는 게 울진 지역에 예전에 고구려의 영향권이 알아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고구려 영향을 받은 그 고구려 비문을 만들었던 그 장인들 불러다가 만들었던 비문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야. 이 울진 봉평비가. 자, 그러면 울진 봉평비의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울진 지방이 신라의 실질적으로 편입된 이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항쟁이 일어나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죽지 매금왕. 요때 모죽지 매금왕은 누구죠? 버프왕이죠. 그래서 버프왕이 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해결했어. 그리고 소를 잡아서 의식하고 맹세를 하고 그걸 기록한 거야. 그럼 그때 특징을 보면 요때도 공동화교예요. 네, 공동화교. 법황 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왕도 탁부, 해부에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생의 사무지 감명하고 공동화교를 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음 때에 들어가면 뭘로 넘어가죠? 단독화교 넘어가죠? 예. 그래서 왕권이 그만큼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법흥왕 말기에 들어가 율령이 반포되고 그 다음 불교가 공인하는 과정에서 왕권이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성법흥 태왕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독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법제가 정비됐는데 간등제가 확립됐고요. 17강등제. 그 다음에 천신사상이 보이죠? 얼룩스를 잡아서 이제 하늘 올리는. 그리고 그 뽀셈에 나온 노인법이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인 법체제를 운영했다고 여러분도 아시죠? 국인에게 적용하는 법하고 노인에게 적용하는 법 달라. 국인은 골품제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노인은 골품제 밖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방민들. 그래서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노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노인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국인 외의 지방민들 노인들은 국인과 달리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 간의 지배를. 이때 간이라는 거는 그 지방 세력가를 의미하죠. 보통 간, 가, 하는 뭐가요? 부족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이중적 지배 체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점점 인원적 지배 체제로 바뀌게 되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상고사에도 보여요. 보통 중국 상고사 전국시대 보면 춘추 전국시대 보면 인하고 민이 달라지잖아. 민은 뭐죠? 피지배층이고 인은 뭐죠? 국인으로서 그 뭐냐면 나라의 지배층들 이를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민과 인을 지배하는 방식이 또 다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매집지 모금왕이란 그 매금왕이라는 칭호는 예전에는 이제 매금이라는 칭호가 비칭호로 알렸어요. 왜냐하면 그 강개토대왕비나 장수왕 때 매금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신라의 그 뭐냐면 마지가를 좀 낮춰보는 비칭이다 했는데 근데 울진 봉평기가 발견되면서 모죽지 매금왕을 쓴 거야. 신라인들 스스로 매금왕이라고 한 거야. 그럼 비칭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최근의 견해는 그 여기는 본격으로 왕을 쓰기 전에 가독이 칭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단양 적성비를 볼게요. 자, 단양 적성비는 아까 약간 잠깐 언급했는데 언제 만들어졌죠?
진흥왕 때 만들어진죠. 그래서 진흥왕 때 발견된 비문 중에 제일 오래된 비문이 당양적성비예요. 그래서 이 당양적성비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 이제 그 10명의 고관으로 하여금 적성사람의 아이차 공로를 포상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진흥왕의 왕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지방간이 은전을 받는 별거 부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 좀 아이차라는 사람이 야이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적성 지역을 공격할 때 도와줬던 고구조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이시원 친일파.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했는데 왕교 부분에서는 중앙간부 이사보, 비차보, 김무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용이 나오고 적성 지역에 대한 대민 해우책 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게 좀 눈여볼 게 사회경제사도 무슨 법이 나오냐면 전사법이 나와요. 전사법. 고구려 전사법. 근데 이 고구려 전사법을 해석 여하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냐면 토지제도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공동경제와 바탕 토지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때 노동력 징발제도 아닐까.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이 몰라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예. 전사법 내용이 있다고만 알아주시고 의미는 뭐냐? 자, 신라 영토확장 과정에서 나타난 전초기지 확보와 그 다음 복성민에 대한 해유책, 당시의 그 신라의 간직명, 율령체제 정비 내용이 반영돼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라의 여격체제를 알 수 있는 비문이 뭐냐면 영천 청제비하고 그 다음에 남산 신성비 두 개가 있어요. 자, 영천 청제비는 영천에 청제라는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법부왕 때 내용인데 법부왕 때 이제 제방 그 축조시설과 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때 요때 이제 그 총남민들 동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남민 동원한 내용들을 적어놨어. 그래서 그 영천 청제비는 그 당시 그 여격체제, 노동력 동원체제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그 비문이고요. 남산 신성비는 뭐냐? 자, 요때 남산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경주예요. 지금의 서울의 남산이 아니라 경주의 남산이 있죠? 거기 진평왕 때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성을 축조할 때 참여했던 인물들의 출신지 이름들을 다 열거해놓고 어떤 공간에는 어떤 마을이 참여했고 어떤 공간에는 어떤 마을이 참여했던 다 적어놨어. 왜 그럴까 이거는? 성벽이 무너졌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억해서 그렇죠. 이거는 뭐 한양 세울 때도 마찬가지야. 한양 도성 만들 때도 정계 팔도민들 다 동원했죠. 그러면서 그때 구역 정해놓고는 거기에다가 뭐냐면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야. 어느 지역에서 누가 만들었고 그거 왜냐면 나중에 무너질 때 그 책임 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그래갖고 요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산 신성비 이렇게 있고 자 총괄평가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볼게요. 12페이지 볼까요? 12페이지 총괄평가 12페이지 1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신라 시대의 비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비문을 세운 왕의 제도 정비 내용과 내용 두 가지 쓰고 그 다음에 가와 나를 내리는 그 방식의 차이점을 써보시오. 명령 내리는 방식의 차이점을 써보시오. 그 내용인데 자 그러면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이거는 네, 울진 봉평비와 관련된 거죠. 울진 봉평비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법부왕 때. 그러면 정비 내용은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17강등 공포하고 그런 내용들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나와 관련된 거는 나는 당약 적성비와 관련된 내용이야. 이거는요. 그러면 그 당약 적성비하고 울진 봉평비의 명령을 내린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요때 들어와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울진 봉평비는 무슨 학교였죠? 공동학교였죠. 근데 당양 신라 적성비 넘어가면서 단독학교 넘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왕교 부분이 단독학교 부분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관련된 부분은 이게 좀 예매한 게 기출 관련된 부분이 좀 뒤에 드문드문 있어요. 그래서 문화사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이제 풀어보기도 하고, 우리 좀 쉴 때가 좀 된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근데? 20분에 시작했나? 그러면 좀 쉬고 다음 타임 넘어갈게요. 네.